이야기 샘의 동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잠잘 때 들려주는 동화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쓱 들어가 볼까요? 엄지공주. 아기를 낳지 못하는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귀여운 아기를 꼭 낳고 싶어서 요술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했지요. 요술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빨간 꽃씨를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꽃씨를 화분에 심고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지요. 얼마 뒤 새싹이 돋고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 속에는 아주 귀여운 여자 아기가 들어있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아주머니는 아기가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서 이름을 엄지공주라고 지었어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큰 접시에 물을 가득 채우고 호두 껍데기로 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지공주는 뱃놀이를 하며 노래를 불렀지요. 그때 엄지공주의 노래를 듣고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을 기웃거렸어요. 참 귀여운 여자아이로구나.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업고 펄쩍펄쩍 뛰어 도망을 쳤어요. 연잎에 혼자 앉아있던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물고기들은 그런 엄지공주가 불쌍했죠. 엄지공주님, 두꺼비가 오기 전에 얼른 도망치세요.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긴 줄을 늘어뜨려 주었어요. 물고기들이 밀어주고 나비가 끌어주는 덕분에 엄지공주는 겨우 냇물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엄지공주를 움켜잡고 숲으로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를 보려고 친구 풍뎅이들이 엄지공주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뭐야, 아무리 봐도 날개가 없잖아. 다리도 4개뿐이네. 우리는 6개인데 정말 보기 흉한걸. 풍뎅이들은 흉만 보고 모두 흩어졌어요. 그러자 엄지공주를 데리고 왔던 풍뎅이도 엄지공주를 혼자 두고 훌쩍 떠나버렸지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외롭고 무서웠어요. 추운 겨울이 닥쳐왔지만 엄지공주는 갈 곳도 없었어요. 가엾게도 엄지공주는 금방이라도 몸이 꽁꽁 얼 것만 같았지요. 그때 커다란 나무 밑에 조그맣게 나 있는 구멍이 보였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자 들쥐 아줌마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줌마,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아이, 가엾어라. 어서 들어와요. 들쥐 아줌마는 엄지공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엄지공주는 들쥐 아줌마 집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지공주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자꾸만 신부가 되어달라고 졸랐기 때문이에요. 엄지공주는 두더지의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슬퍼 마세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꽃이 피어있는 남쪽 나라로 가요. 엄지공주는 새 등에 타고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몇 개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꽃의 나라에 이르렀어요. 새는 엄지공주를 내려주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엄지공주가 내린 곳에는 꽃의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꽃의 왕자님이 엄지공주에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꽃의 왕자님과 결혼을 했어요. 바로 꽃의 여왕이 된 거지요.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우와 포도. 배가 몹시 고픈 여우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찌나 배가 고픈지 걸을 때마다 꼬르륵 꼬르륵 하고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어디 먹을 것이 있을까? 너무 배가 고픈데. 여우는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두리번거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척 달콤한걸. 여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갔지요. 이야, 탐스러운 포도. 맛있겠는걸? 여우는 군침을 꼴깍 삼키며 포도송이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포도송이는 여우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지요. 어라? 손이 닿지 않네. 그렇다면 여우는 까치발을 하고 다시 손을 쭉 뻗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헛수고였지요. 배고파. 근데 포도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달려있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팠던 여우는 다시 껑충껑충 뛰어올랐어요. 조금만 더. 여우는 몇 번이나 손을 뻗은 채로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포도송이는 여우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좀처럼 잡히질 않았지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여우는 결국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를 쳐다봤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송이를 따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 포도는 분명히 맛이 없을 거야. 셔 빠진 포도일 거야. 마침내 심통이 난 여우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투덜거렸대요.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두루미는 즐거워하며 여우네 집으로 날아갔지요. 여우는 두루미를 식탁에 앉게 하고 음식을 내왔어요. 맛이 없더라도 많이 먹어. 여우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두루미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부리가 긴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음식이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그런 거야? 여우는 서운한 척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고는 두루미 앞에 놓인 접시를 가져가서 싹싹 먹어치웠지요. 결국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여우는 지난번에 자기가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루미네 집으로 달려갔지요. 배고프지? 내가 얼른 음식을 내올게. 두루미는 부엌으로 가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항아리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를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자, 어서 먹어. 많이 먹어야 돼. 그래, 고마워. 여우는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항아리의 입구가 너무 좁아서 여우의 입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우는 계속 힘을 주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입만 아파왔지요. 하지만 두루미는 길쭉한 부리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쏙쏙 잘도 꺼내 먹었지요. 여우는 그런 두루미를 보며 그저 군침만 흘렸어요. 결국 여우는 쫄쫄 굶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골탕 먹였던 두루미처럼 말이에요. 헨젤과 그레텔. 숲속 작은 집에 사는 헨젤과 그레텔은 사이좋은 온우이였어요. 나무꾼인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숲에다 내다 버리는 건 어때요? 뭐라고? 그건 안 돼요. 말도 안 될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굶어 죽으나 산속에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아빠와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와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오빠 헨젤이 듣고 말았어요. 큰일이다. 좋은 수가 뭐 없을까? 헨젤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주머니에 가득 주워왔어요. 아침이 되자 아빠와 새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부터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걸어갔지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를 하러 간 아빠와 새엄마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빠, 어떡해?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잖아. 염려하지 마. 달이 뜨면 우린 집으로 갈 수 있어. 달이 뜨자 헨젤이 떨어뜨린 조약돌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숲속에 버려졌어요. 헨젤은 빵 조각을 잘게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새들이 다 쪼아 먹어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과자를 뜯어먹었어요. 누가 내 집을 뜯어먹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허리가 구부러진 마귀 할멈이 서 있었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얘야, 많이 먹어라. 빨리 통통하게 살이 쪄야 널 잡아먹지. 마귀 할멈은
헨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였어요. 그러고는 자기 전에는 검사를 했어요. 헨젤, 손가락 좀 만져보자. 헨젤은 눈이 나쁜 마귀 할멈에게 가느다란 닭뼈를 내밀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말랐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헨젤의 손가락에 살이 붙지 않자 마귀 할멈은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구나. 그레텔, 어서 불을 지펴라. 그레텔은 오빠가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할머니, 불을 어떻게 지피는 거지요? 이 바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마귀 할멈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레텔은 마귀 할멈을 아궁이 속으로 힘껏 떠밀었어요. 오빠, 빨리 나와. 우리가 이겼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요. 마귀 할멈의 집에는 방마다 보석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보석을 주머니 가득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걸리버 여행기.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걸리버였지요. 걸리버는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곤 했어요.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것 같다.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고래만큼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걸리버가 탄 배는 파도에 밀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바닷속에 풍덩 빠진 걸리버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걸리버는 어느 외딴 섬에 이르러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지요. 이상한 솜이네. 응? 나무와 바위 덩어리가 엄청나게 큰걸. 걸리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사람이라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걸리버의 머리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작은 사람이 다 있었네. 내 장난감을 해야지. 걸리버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올려다봤어요. 거인이잖아. 걸리버는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이미 거인 소녀의 손바닥에 있었지요. 거인 소녀는 걸리버를 주머니에 넣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 어떡해. 걸리버는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간 소녀는 걸리버를 식탁에 꺼내 놓았어요. 꼬마야, 배고프지? 어서 많이 먹으렴. 하지만 걸리버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이었지요. 경기장 같은 식탁, 집채만한 빵, 삽 같은 숟가락, 스키 같은 젓가락, 목욕탕 같은 국그릇. 음식을 먹고 난 걸리버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는가 봐. 거인 소녀는 걸리버를 어마어마하게 큰 침대로 데려다 주었어요. 잠을 자고 난 걸리버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요게 뭐야? 지나가던 병정들이 걸리버를 붙잡았어요. 병정들은 걸리버를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임금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인 것 같구나. 임금님은 걸리버를 수상하게 생각하고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걸리버는 며칠 동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며칠 뒤 감옥 문이 갑자기 덜컹하고 열렸고 걸리버는 다시 임금님 앞으로 끌려갔지요. 우리나라에는 몇 년 동안 잠만 자고 있는 대신이 있는데 그 대신을 깨워주면 너를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임금님은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대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야기해 주었지요. 걸리버는 곧 잠꾸러기 대신을 만나러 갔어요. 잠꾸러기 대신은 정원에 있는 나무 그물 침대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금살금 나무로 올라간 걸리버는 그물 침대의 끈을 뚝 끊었어요. 대신은 땅바닥에 쿵 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얼마 후 잠꾸러기 대신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헐크! 회의에 늦겠는걸? 잠꾸러기 대신은 시계를 보면서 허둥지둥 대궐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걸리버에게 말했어요. 너는 작지만 아주 영리하구나. 우리와 함께 이 나라에서 살지 않겠니? 걸리버는 고개를 저었어요.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걸리버에게 큰 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안녕, 안녕. 드디어 걸리버는 거인 나라를 떠나게 됐지요. 그 큰 나라를 멀리 멀리로.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농부는 밭에 무를 심었지요. 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가을이 되자 농부는 무를 뽑았어요.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무를 짊어지고 고을원님을 찾아갔지요. 이 무를 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원님은 입을 딱 벌렸어요. 고맙구나. 이렇게 잘 키운 무를 나에게 주다니. 여봐라. 요즘 들어온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걸 가져오너라. 이방이 잘생긴 송아지를 끌고 나왔어요. 그 송아지를 농부에게 주도록 해라.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널리 널리 퍼져나갔지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금덩이를 줄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욕심쟁이 농부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송아지를 잘 기른 것도 다 원님 덕이니 이 송아지를 원님께 바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호, 고맙도다. 이방, 요즘 들어온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건네주게. 욕심쟁이 농부는 무를 선물로 받고 훌쩍훌쩍 울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 했대요.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부자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셋 있었지요.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줘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부자 영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벽시 한 톨씩을 나눠주고 어떤 며느리가 가장 지혜로운지 시험을 해보자.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 벽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하도록 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멀리 던져버렸어요. 이까지 벽시 한 톨이 무슨 귀한 거라고. 아이고 참 아버님들.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버렸어요.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 한 톨을 주셨을까? 참 이상한 일이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분리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참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장날이 되자 참새와 병아리를 맞바꿔 왔어요.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됐어요.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로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어요.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들을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샀어요.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들을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내가 준 벽시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습니다.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어요.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막내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넓은 논과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내주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 아주 먼 옛날 예쁜 딸을 둔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지요. 예쁜 딸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지만 두더지 부부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은 없었어요. 아빠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윗감을 찾기 위해 땅 위로 올라갔어요. 땅 위로 올라오니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눈이 부신 걸 보니 힘도 세겠지? 아빠 두더지는 해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버렸어요. 아니, 저건 뭔데 빛나는 해를 가리지? 해보다 더 강한 것이 틀림없어.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사위로 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게 예쁜 딸이 있답니다. 제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구름을 몰아내버렸어요. 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아빠 두더지도 바람에 날아가게 됐지요. 어이구, 저 바람을 사위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가던 아빠 두더지는 커다란 돌부처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이렇게 세찬 바람에도 꿈쩍도 안 타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분명하구나. 아빠 두더지는 드디어 자기 딸과 어울리는 사윗감을 찾았다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돌부처가 한쪽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밑에서 나온 것은 바로 두더지 총각이었어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지요. 거센 바람에도 꿈쩍 않는 돌부처를 쓰러뜨리다니. 이복에 내 사위가 되어주게나. 아빠 두더지는 소원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맞이하게 됐대요. 3년 고개.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3년 고개를 넘게 됐어요. 이 3년 고개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죠.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깜짝이야.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아유, 어떡하나.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아유.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아누웠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휴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손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되셨네요. 할머니는 화를 내며 손자를 꾸짖었어요. 그러자 손자가 대답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더 넘어지세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어요. 네가 지금 이 할애비를 놀리는 게냐?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시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더 사시잖아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네 말이 옳구나. 그러고는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리석은 돼지.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너희가 없으면 심심해서 어찌 살꼬?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들에 나갔다 오면 개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돼지는 밥만 먹고 살만 뒤룩뒤룩 쪘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들로 나무를 캐러 갔어요. 심심해진 개는 돼지를 찾아갔어요. 돼지는 쿨쿨 자고 있었지요.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봐.
개의 말에 잠이 깬 돼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같이 얄미운 게 손님은 무슨 손님?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잖아. 너에겐 누런 누룽지를 주면서 나에게는 구정물만 주고 말이야. 그건 네가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나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집을 지키잖니. 개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돼지는 결심했어요. 나도 오늘 밤부터 집을 지켜야지. 그날 밤부터 돼지는 잠도 안 자고 꿀꿀꿀 소리를 질러댔어요. 꿀꿀꿀 꿀꿀꿀꿀꿀꿀. 에이그, 돼지가 병이 났나? 침 놓는 사람을 불러야겠군.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침 놓는 사람을 불러 돼지에게 침을 놨어요.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놔주는구나.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어댔어요. 할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이 깰까봐 걱정이 됐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결국 돼지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렸대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산골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부잣집 잔치를 도와주러 가게 됐지요. 누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네, 엄마.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몇 번씩 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드디어 일을 마친 어머니는 맛있는 떡을 한 보따리 얻어가지고 고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첫째 고개를 막 넘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사납게 생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너무 놀란 어머니는 얼른 떡을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움직였어요. 어휴,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돌아간 줄로만 알았던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야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어머니는 떡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어머니까지도 냉큼 잡아먹어버렸지요. 엄마 흉내를 잘만 내면 아이들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 머리수건을 쓴 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 동생은 반갑게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오빠는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에이,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걸요? 추운데 고개를 넘어오느라 감기에 걸려서 그렇지. 어서 문이나 열어라. 안 돼요. 목소리만으로는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 알았다. 자. 호랑이는 문틈으로 아빠를 쑥 내밀었어요. 큰일 났어.
문 밖에 있는 건 호랑이란 말이야. 자, 어서 날 따라와.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얼른 뒷문으로 나가서 우물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조금 있자니 호랑이가 오누이를 뒤쫓아왔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오빠의 말대로 발에다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무에 기어오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이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한 발 잡고 미끄러지고 또 한 발 잡고 미끄러지고 또 여동생은 호랑이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서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했죠. 저런 바보, 우리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뭐? 도끼라고? 호랑이는 여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갔어요. 그러자 오누이는 겁이 나서 벌벌 떨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세밧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세밧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만 거꾸로 빌고 말았지요. 하느님, 나를 살리시려거든 헌밧줄을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세밧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헌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얼른 밧줄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밧줄이 툭 끊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수수대가 빨갛게 물들었지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됐어요. 용감한 오빠는 밤에 뜨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낮에 뜨는 해가 되어 하늘에서 잘 살고 있대요. 토끼와 자라.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용왕님의 병은 낫질 않았지요. 어느 날 병을 잘 고친다는 도사가 나타났어요. 깊은 산 속에서 귀한 약초를 먹고 사는 토끼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구해 먹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럼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 오겠느냐? 용왕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영궁의 약방을 맡고 있는 별주부 자라가 나섰어요.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자라의 질문에 영궁의 화가가 두 귀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긴 짐승을 그려주었어요. 자라는 토끼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자라는 산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토끼를 만났어요. 나는 바닷속 영궁에서 온 별주부라오. 여왕님께서 토선생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리 찾아왔어. 함께 영궁에 가서 먹고 놀며 즐겁게 살아보시겠어? 늘 풀만 먹는 것도 질리고 호랑이나 독수리에게 쫓겨 도망치며 사는 것에도 지친 토끼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소, 갑시다. 토끼는 자라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곧장 용왕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내 병을 고치려면 네 간을 먹어야 한다는구나. 용왕의 말을 듣자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간을 탐내는 자가 너무 많아 저는 간을 떼어 깊은 산 속에 숨겨두고 다닌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가서 간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다녀오너라. 야, 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다던?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깡총깡총 뛰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피노키오. 제페트 할아버지는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며 살았어요. 인정 많고 마음씨 착했지만 혼자서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제페트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제페트 할아버지는 인형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밤이 됐어요. 어디선가 요정이 나타나더니 나무 인형의 가슴과 머리를 요술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자, 너에게 사람의 심장과 머리를 줄게. 그러자 나무 인형은 정말 사람처럼 변했어요. 다음날 아침 제페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만든 인형이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페트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인형을 꼭 껴안았지요. 그리고 피노키오라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무럭무럭 자란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 가난했던 제페트 할아버지는 옷을 팔아서 책을 사주었죠. 그런데 피노키오는 인형극이 보고 싶어서 그만 책을 팔고 말았어요. 여러 인형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신이 난 피노키오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여자 인형과 멋진 춤을 추기도 했지요. 와, 정말 멋지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었어요. 덕분에 피노키오는 돈도 벌게 됐어요. 그런데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의 돈을 보고 탐이 났어요. 우리가 저 돈을 차지할 순 없을까? 요리조리 궁리하던 여우와 고양이는 불쌍한 거지로 변장을 했어요. 그러고는 피노키오에게 다가와서 말했지요. 얘야, 그 돈을 나무 밑에 묻어두면 몇 배로 늘어난단다. 정말요? 피노키오는 당장에 나무 밑에다 돈을 묻었어요. 그리고 쿨쿨 낮잠을 자면서 기다렸지요. 그 사이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나무에 묶고는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게 뭐야? 살려줘요! 살려줘요! 피노키오는 발버둥을 치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피노키오가 깨어났을 땐 아주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 곁에는 요정이 있었고요. 정신이 들었니, 피노키오? 어떻게 된 일이지요? 피노키오,
오늘 학교에 갔었니? 물론이에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면 네 코는 점점 더 길게 늘어날 거야. 잘못했어요. 사실은 학교에 안 가고 인형극을 봤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코가 점점 짧아졌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 곧장 집으로 가는 거다. 알았니? 요정의 말대로 피노키오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태운 마차가 지나갔어요. 너도 신나는 놀이동산에 가지 않으련? 피노키오는 마부의 말을 듣자마자 얼른 마차에 올라탔어요. 놀이동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공부도 안 하고 학원에도 안 가고 매일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놀기만 하면 된대. 피노키오는 제페트 할아버지와 요정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와 아이들의 귀가 길게 뻗고 꼬리가 나서 당나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히히, 도대체 우리 몸이 왜 이러는 거지? 히히히.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서커스단에 팔리기도 하고 농부에게 팔리기도 했어요. 피노키오도 서커스단에 팔려가서 매일 채찍을 맞으며 재주를 부려야만 했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서 도망쳐 나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다시 원래의 피노키오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우와, 이제 살았다. 빨리 집으로 가야지. 피노키오는 신나게 바다를 헤엄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고래가 나타나서 피노키오를 꼴깍 삼켜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컴컴한 고래의 뱃속을 자꾸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제페트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아니, 피노키오야!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얼싸안고 콩콩 뛰었어요. 그 바람에 고래가 에차! 하고 재치기를 해서 두 사람을 토해냈지요.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일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어냐, 피노키오야, 고맙다. 그 순간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못된 원님이 살았어요. 원님은 툭 하면 고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을 일을 하는 이방이나 나졸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원님이 이방을 불렀어요.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통 기운을 차릴 수가 없구나. 이방은 원님이 무슨 말을 할지 덜컥 겁이 났어요. 입맛이 없으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방이 조심조심 물었어요.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냉큼 가서 구해오너라. 아니, 이 겨울에 산딸기란요. 산딸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구해오라면 구해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아이고, 꽁꽁 얼어붙은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아이고, 이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원님이 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아이고.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하던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이방의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이방은 어디 가고 네가 왔느냐? 원님이 벌컥 화를 냈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갔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이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뱀과 산딸기가 있을 리 없죠. 아들의 말에 원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대요. 서울쥐와 시골쥐. 서울쥐와 시골쥐가 서로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시골쥐는 서울쥐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내가 사는 시골에 놀러 올래? 서울쥐는 시골쥐의 초대가 무척 반가웠지요. 그래서 시골쥐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시골쥐는 들에 나가 보리와 이삭 같은 것을 주워와 상을 차렸어요. 오늘하고 힘들었지? 반갑다, 친구야. 여기는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걸. 그렇지? 먼 길 오느라 배고프겠다. 자, 많이 먹어. 서울쥐는 땀을 닦으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골쥐가 차려놓은 음식을 보자 실망을 했어요. 어머, 가엾어라. 너는 보리이삭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지냈니? 친구야, 나랑 서울로 가자. 서울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로 돌아왔어요. 서울쥐는 건포도랑 꿀이랑 빵 같은 맛난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았어요. 그것을 보자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다.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어서 마음껏 먹어. 이것 말고도 먹을 게 아주 많아. 서울쥐는 바구니에서 통닭도 한 조각 꺼냈어요. 넌 임금님도 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음식은 내가 먹는 시골 음식과는 비교도 안 돼. 칭찬이 지나친걸. 어서 배부르게 먹어. 시골쥐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조금씩 맛을 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사나운 개가 멍멍 짖으며 달려들었어요. 서울쥐와 시골쥐는 깜짝 놀라 얼른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숨었지요. 시골쥐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됐다. 개가 나갔어. 서울쥐는 시골쥐의 손을 잡고 쥐구멍에서 나왔어요. 자, 빨리 먹자. 이젠 마음껏 먹어도 돼. 시골쥐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닭다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커다란 그림자가 식탁을 덮었어요. 빨리 쥐구멍으로 숨어. 주인집 아주머니야. 서울쥐와 시골쥐는 또다시 후닥닥 뛰어가 쥐구멍에 쏙 숨었지요. 시골쥐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얘, 너는 항상 이렇게 사니?
도대체 불안해서 밥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 시골쥐가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난 당장에 시골로 내려갈 테야. 왜? 맛있는 음식은 아직 먹지도 못했잖아. 난 이렇게 덜덜 떨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콩이라도 편하게 먹는 게 더 좋아. 시골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린고비 이야기.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무엇이든 지독하게 아끼는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요.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여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가 날아갔어요. 감히 내 장을 훔쳐!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몇십 리나 쫓아가 날아가는 파리를 끝내 붙잡았어요. 이놈, 어서 내 장을 내놔라! 그러면서 파리 발에 묻은 장을 쪽쪽 빨아먹었지요.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재기 영감이 살았어요. 그 영감도 보통 자린고비가 아니었지요. 하루는 두 영감이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두 영감은 집신이 다를까봐 걱정이 돼 집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오자 둘은 체면을 차리느라 얼른 신을 신었어요. 그런데 달랑곱재기 영감이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 자린고비 영감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보게, 왜 가만히 서 있나?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대답했어요. 잠깐이라도 걸으면 신발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 두 영감이 우연히 만났어요. 달랑곱재기 영감이 부채를 한 번만 펴고 살랑살랑 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쓰면 10년도 더 넘게 쓸 수 있다네.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말했어요. 이런 씀씀이가 그리 해퍼서야.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린다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에게 두 손 들었네. 두 영감은 그 뒤로도 그렇게 누가 더 아끼는지를 겨루며 오순도순 어울려 살았답니다.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옛날에 부지런하고 꽤 많은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날마다 열심히 자갈밭을 일구었어요.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밭 근처 동굴에 도깨비들이 살았어요. 저 농부 때문에 시끄러워서 낮잠도 못 자겠네. 참다 못한 도깨비들은 농부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도깨비들은 밭으로 가서 농부가 힘들게 골라낸 돌들을 도로밭에다 가져다 수북이 쌓아놨어요. 이튿날 밭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근처에 사는 도깨비의 짓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돌을 가져다 놨지? 다행이야. 개똥이나 소똥을 갖다 놨으면 어쩔 뻔했누. 도깨비들이 이 말을 듣고는 돌을 다 치우고 개똥을 가져다 수북이 쌓아놨어요. 이튿날 밭에 온 농부는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며 거짓으로 울었어요. 아이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어. 이를 어쩌나, 아이고. 그러나 그의 밭에 심은 곡식이 너무나 잘된 것을 본 도깨비들은 그제야 농부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감히 우리를 속여? 어디 두고 보자. 어느 날 도깨비들은 농부가 빈 밤송이를 밟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놈 집 마당에 빈 밤송이들을 가득 쌓아놔야겠건. 도깨비들은 밤사이 농부집 마당에 빈 밤송이를 깔아놨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가 수북이 쌓인 밤송이를 보고 말했어요. 올겨울은 이 밤송이 땔감으로 충분하겠구나.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날 밤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빈 밤송이들아 모두 알밤으로 변해라. 얍! 농부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가져다 팔아 큰 부자가 됐대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떤 집에 복스러운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착한 데다 애교까지 많아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며느리의 몸이 점점 야위어 갔기 때문이었죠. 영감, 며느리의 얼굴빛이 좋지 않지요. 아무래도 어디 아픈가 봐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니 당신이 한번 물어보구려.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얘아가 무슨 걱정이 있니? 요즘은 얼굴도 노래지고 몸도 점점 야위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다. 속 시원하게 말해보렴. 며느리는 잠자코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답답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다그쳐 물었어요. 망설이던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방귀 때문에, 친정에서는 방귀를 마음 놓고 뀌었는데 시집 와서 참다 보니까 아니 고작 방귀를 못 뀌어서 네 몸이 이렇게 됐단 말이냐?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얘야,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방귀를 뀌려무나. 어머니, 제 방귀는 워낙 세답니다. 방귀가 세면 얼마나 세겠니? 어서 시원하게 뀌렴. 그러면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으시고 어머님은 솥뚜껑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서방님은 기둥을 꼭 끌어안고 계시고요. 참 별일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네 말대로 해야만 방귀를 낀다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시부모님과 신랑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두꺼운 솜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러고는 방바닥에 엎드려 참았던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뻥뻥뻥뻥뻥뻥뻥뻥. 며느리는 자꾸만 방귀를 꼈어요. 그러자 마치 폭풍 같은 방귀 바람 때문에 모두들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문고리를 붙잡고 들락날락,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붙잡고 들썩들썩, 신랑은 기둥을 끌어안고 뱅글뱅글. 마침내 시부모님과 신랑은 방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얼마 뒤 며느리의 방귀가 멎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신랑은 마당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어이쿠! 마당으로 떨어진 시부모님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부모님을 간호했지요. 덕분에 곧 정신을 차리게 됐고요. 네가 그 고약한 방귀를 계속 낀다면 우리 집까지 날아가고 말겠다. 당장 나가거라.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어요. 신랑이 울면서 빌었지만
시부모님의 화는 풀리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조그만 보따리를 안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며느리가 어느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납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았어요. 우리는 이 산에 사는 산적이다. 이곳을 지나려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있는 대로 다 내놔라. 며느리는 너무나 겁이 나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서 그 보따리를 내놔. 이 보따리에는 옷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라도 잡아가야겠다. 산적은 칼을 휘두르며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지요. 바로 그때 문득 방귀 생각이 났어요. 이 방법밖엔 없어. 어디 맛 좀 봐라. 며느리는 산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돌렸어요. 그러고는 힘껏 방귀를 꼈어요. 뿡! 산적들은 방귀 바람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뚝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뒤쫓아오던 신랑이 모두 봤어요. 여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립시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색시가 방귀로 산적을 물리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환하게 웃었지요. 네 방귀는 좋은 방귀로구나. 그 뒤로 방귀 잘 끼는 며느리는 마음 놓고 방귀를 뀌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호랑이와 곶감. 깊은 산속에 추운 겨울이 왔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몹시 배가 고팠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어디 먹을 것 좀 없을까?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 저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호랑이는 외딴 집 앞마당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뚝 그치지 못해?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느라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가만히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문 밖에 호랑이 와 있다. 어서 뚝!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았지? 그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줄 거다. 호랑이는 근심을 꿀꺽 삼켰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겁을 줘도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머머, 이번엔 도깨비가 온다.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었어요. 아유, 고집도 옛다 곶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에게 곶감을 꺼내줬어요. 그러자 아이는 금세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그게 뭔데? 아기가 울음을 그쳤지?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어요. 어쩌면 곶감이 자기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곶감이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호랑이는 슬금슬금 도망을 갔어요. 바로 그때 소도둑이 그 집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웬 복이냐? 소가 마당에 있네. 이쪽으로 오면 훔쳐가야지. 소도둑은 커다란 짐승이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고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담 밑으로 오기를 기다렸지요. 호랑이가 막 담 밑을 지나려 할 때였어요. 됐다, 이놈의 소야. 이제 넌 내 거다. 소도둑은 이때다 싶어 담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지요. 아이고, 곶감이 내 등에 올랐단 모양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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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겁에 질린 호랑이는 소도둑을 태운 채 있는 힘껏 도망을 갔어요.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야. 호랑이? 소도둑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만약에 지금 떨어지면 호랑이 밥이 될 게 뻔한데. 소도둑은 호랑이를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이를 어째, 곶감이 나를 꽉 붙잡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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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호랑이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날이 밝도록 달렸어요. 그런데 소도둑이 그만 큰 나뭇가지에 걸려 호랑이 등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소도둑은 얼른 나무 아래 난 작은 구멍 속에 쏙 숨었지요. 휴, 이제 살았다. 드디어 곶감이 등에서 떨어졌구나. 소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숨을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마을에는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곶감이 나를 꿀꺽 삼켜버릴지도 모르니까. 호랑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호랑이는 지금까지도 곶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알고 있대요. 미운 아기 오리. 엄마 오리가 알을 깠어요. 노란 깃털이 보송보송 돋아있는 귀여운 새끼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알에서 나온 새끼는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어머나, 얘는 참 이상하게 생겼네. 엄마 오리는 놀라서 꽥꽥 소리쳤어요. 어디 아픈가? 엄마 오리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따뜻한 햇볕이 들자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들은 연못으로 나갔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헤엄을 잘 치는구나. 엄마 오리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 오리들은 미운 오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넌 오리가 아닌 것 같아. 우린 못생기도 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 아기 오리들은 미운 오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넌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미운 오리는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걷고 또 걸어서 미운 오리가 도착한 곳은 어느 늪이었어요. 아, 힘들어. 발이 다 부르텄어. 아, 미운 오리는 숨을 헉헉거리며 쪼그리고 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러기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미운 오리는 겁이 나서 얼른 갈대숲으로 숨었지요. 이것도 내가 살 곳은 아닌 것 같아. 미운 오리는 늪에서 나와 자꾸만 걸어갔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미운 오리는 어느 농가에 도착했어요. 마침 문을 열고 나오던 할머니가 미운 오리를 보았지요. 아마 웬 새가 있네. 알을 낳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데려다 길러야겠다. 할머니는 미운 오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양이와 닭을 함께 기르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나가. 너는 나처럼 몸을 동그랗게 움츠릴 수 없지. 고양이와 닭은 매일 미운 오리를 괴롭혔어요. 견디다 못한 미운 오리는 할머니 집에서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불쌍한 미운 오리는 작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크고 아름다운 새들이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올랐지요.
와, 어쩌면 저렇게 희고 아름다울까? 미운 오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흘렀지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됐어요. 호수도 꽁꽁 얼어붙고 먹을 것도 없었지요. 갈 곳이 없었던 미운 오리는 호숫가 갈대숲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이야,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어. 부드러운 바람이 갈대숲 사이로 불어왔어요. 미운 오리는 날개를 파닥거려 왔어요. 그런데 몸이 붕 떠오른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새가 됐어. 미운 아기 오리는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멋지게 호수를 가로질러 어느 공원에 내려앉았어요. 예쁜 백조가 날아왔다. 아이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보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얼른 물 위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보였지요. 오, 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백조.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닌 백조는 날개를 크게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봄볕이 백조의 날개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